위해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안병옥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을 미세먼지, 데이터와 인식 사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데이터와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판단을 하냐면 그야말로 기억이 될 만한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로 치면 아주 심각했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우리가 이제 겨울과 그 초봄 그 시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배출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발생합니다. 이 국민들은 여름에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여름철의 미세먼지 문제를 걱정하거나 그것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주로 겨울이나 봄에 어때야 했는가 이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1월과 3월, 그러니까 12월은 좀 빼고요. 1월과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연평균 농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약간 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보면은 연평균 농도는 줄어들었지만 감각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세먼지 데이터와 국민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괴리 이것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연구자들과 또 정책 담당자들의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해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고요. 두 번째, 국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출한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외 영향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기상 조건입니다. 봄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여기 이제 화학 반응과 침적이라고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침적 현상을 통해서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이제 맑게 될 수밖에 없고 뭐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부느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느냐,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느냐.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강한 바람이 부느냐, 아니면은 거의 모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없는 날씨가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세 가지 요인, 기상 여건, 또 국외 영향, 국내 배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2018년까지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이 조금 더 된 문제죠.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닷새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뭐 카오스와 같은 그런 상태로 빠져들었고, 국회에서도 이제 뭐 그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여러 법령들을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사회적 그 재난의 한 요소로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제 출범하면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할 때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논의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년 차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일단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응급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5가지 원칙을 갖고 정책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국민이 체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되고, 과거 대책과는 완전히 차별화돼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또 통념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이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단계적 접근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세웠던 것이 상향식 접근이었습니다. 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지자체는 일반 주민들에게 또 그 정책을 전달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집행하고, 이것은 하향식이죠. 근데 그 반대로 가야 된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과 불신이 큰 문제일수록 국민들이 이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본회의는 거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수기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추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정책참여단이다. 국민들이 만든 정책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원칙으로 삼았고 또 그 결과물로서 내놨던 것입니다. 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겨울철에는 한 기도 멈추지를 못했고, 봄철에 겨우 전력 수급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 좀 노후 발전소 4기 정도를 멈추는 정도가 그 기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관리제에서는 국민정책 제안의 이름으로 겨울철에는 총 9개에서 14기의 석탄발전소를 멈추고, 또 봄철에는 최대 27기까지 멈추는 것을 제안을 했죠. 이게 그냥 제안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전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발전소가 멈추게 되면은 이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의 문제는 없을 것인가, 이 각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정책참여단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또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강한 정책이 이제 제안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민들께 정말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드리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고 또 때로는 과감한 그러한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지금 8개 과제가 있는데
크게 분야별로 보면은 국가 비전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 의지를 반영하는,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거기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 성장, 또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경우는 2030년 장기 목표가 없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만 하더라도 2030년 감축 목표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에너지 전환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합리화하고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에서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하고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를 연계해서 우리 이웃 국가들과 함께 다자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국의 영향, 그리고 우리 인류 지구 공동체의 공동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문제, 이렇게 8개 과제를 이제 대표 과제로 선정을 했고, 한 10년에서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 목표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이 됐고, 또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도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위해성 문제까지도 연계한 그런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했고요.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15마이크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논의를 해보니까 그 정책참여단들께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5마이크로그램 목표로는 안 된다. 그래서 12 정도로는 가야 된다. 지금 동경 그 도쿄 정도 수준이죠. 그다음에 또 더 적극적인 분들은 WHO의 권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10마이크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도 적지 않았는데, 다수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15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달성한다면은 그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 문제인데, 휘발유차하고 경유차를 비교해 보면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경유차가 9.7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경유차의 위해성, 우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경유차가 훨씬 더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보면 경유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유차를 더 선호하게 되는, 물론 이제 뭐 경유 가격만이 아니라 경유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을 보고 경유차를 구매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경유 가격이 싼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유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쪽으로는 경유차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한편은 지원하면서 이 연료 가격 정책은 경유차를 우대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경유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한 것이죠. 이것은 뭐 OECD 같은 데서 오랫동안 권유를 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을 보면 OECD 평균이 100대 95 정도인데요. 100이 휘발유고 이제 95가 경유인데, 뭐 그 정도로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100대 100 정도로 이제 단연간 점진적으로 가는 것을 제안을 했고, 여러 이제 보완 방안이 옆에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영세
그 상공인들이 이제 경유차를 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분들의 생계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뭔가 출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트럭이나 전기 트럭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이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를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변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뭐 국가에 따라서는 2025년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2040년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논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논의 결과를 보면은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친환경차만 국내에서는 판매하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친환경차에는 전기차나 수소차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하도 자동차 업계나 뭐 자동차 관련 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었는데,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런 반응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2035년까지 친환경차만 판매하겠다. 거기에 물론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 미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다 2035년 그때까지만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면서 이 국민정책참여단의 이 정책 제안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큰 그 불만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 문제도 뭐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많은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이제 마련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제안을 했죠. 석탄발전소 단계적 감축, 석탄발전소를 제로로 만드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인데,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한 마당에서는 2040년 이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민정책참여단들께서 다수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뭐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그 세부적인 그 감축 일정을 마련하려면, 로드맵을 마련하려면 뭐 별도의 검토 기구가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유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다른 전력원과 경쟁하게 되는, 그것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 비용을 지금부터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 에너지가 더 보급이 확산되고 우대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연료비가 이제 계속 그 국제사회에서 변동되는데, 특히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변동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정책 제안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모이신 국민정책참여단에서는 초반에는 굉장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기후환경회에서 이런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는 어떤 치우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 자료는 국민정책참여단들께 드려도 좋겠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드리고 그것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또 환경 비용도 50% 이상 반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다 보면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함께 하게 됐죠.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불확실성이 큰 문제입니다. 5년 후에 우리 기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는 그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우리가 중시하면서도 그 과학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 이외의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 정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탈정상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적인 어떤 그 규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토론, 수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났을 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추진이 될 것입니다만 그게 보면은 최대한 과학 기반으로 가야 된다. 쟁점 사항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을 먼저 규명하고 또 갈등 사안들 이게 이제 정치화되는 것, 그러니까 정쟁의 수단으로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 중심, 국민이 어떤 그 정책을 방관하고 수혜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동안에 봐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데 깊숙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비용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만약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비용만 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수많은 편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외국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이 어떤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논의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 논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경제 성장만 중요하다, GDP 혹은 뭐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이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 가치가 전환돼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